조선 궁중비사. 주로 종첩을 노리는 사대부 남자들. 첩도 출신에 따라 구분이 있었는데 양첩은 양인 출신이었고 천첩은 천인 출신으로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팔려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첩은 드물어 조선시대의 첩 중 대부분은 천첩이었습니다. 천인 출신의 여인들은 첩이 되는 것은 당시의 법과 연관 있는데 사품 이상 관료의 첩이 되면 그 소생에게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천인에게는 첩살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천첩 소생의 관직 진출과 관련해 태종은 제위 15년인 1415년에 이렇게 명했습니다. 1에서 2품 이상의 천첩 소생은 5품, 3품의 천첩의 소생은 6품, 4품의 천첩의 소생은 7품에 하나여 차례로 음직을 제수하라. 태종의 명령에 조정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천첩의 자식에게 벼슬길은 열어주되 문반이나 무반이 아닌 잡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잡직이라고 해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인데 조선시대의 잡직에 종사하는 관리는 대개 중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인이지만 자식은 중인이 될 수 있었고 자식이 중인이 되면 어머니도 같은 대접을 받으며 신분 상승 혜택을 누리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천인 여성들이 첩의 길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작용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에는 천첩의 자손과 관련해 후사가 없는 삼공신의 경우 천첩에게 얻은 맏아들을 공신 자손의 반열에 들게 함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원종공신, 좌명공신 등 세 종류 공신을 말하는데 아들이 공신이 되면 어머니 역시 공신의 모친으로 대우를 받았고 이는 곧 신분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양반들이 첩을 드릴 때 가장 선호한 여인은 의녀였는데 의녀는 수가 적어 의녀 하나를 두고 서로 첩으로 드리기 위해 고관대작들끼리 암투한 경우도 많았으며 이를 계기로 사이가 벌어져 정치적으로 대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관들이 첩으로 선호한 여인은 기녀로 실제로 고관대작들이 거느린 첩 중에는 기녀 출신이 많았습니다. 기첩을 거느린다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올라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상징이라 기첩을 둘러싼 신경전이 당파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지만 기생첩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권력자나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첩 중 대부분은 여종 출신 즉 천첩이 차지했는데 이들을 종첩 또는 비첩으로 불렀으며 타의로 첩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의 강요를 받거나 강간으로 아이를 잉태해 어쩔 수 없이 첩살이를 하게 된 것으로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의 어머니도 전형적인 종첩이었습니다. 종첩은 첩 도둑질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세종의 아들인 화의군 이영이 벌인 사건이 대표적으로 남봉꾼으로 유명해 세종의 속을 항상 끓게 만든 화의군은 남의 첩을 도둑질해 탄핵을 당했습니다. 세종실록 124건, 세종 31년 6월 10일 무 세 번째 기사, 1449년명, 정통 14년, 관원의 기생첩을 빼앗은 화의군 영의 직첩을 파하다. 화의군 영의 직첩을 파하니 관원의 기생첩을 빼앗은 때문이다.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일찍이 첩액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화의군은 박대손의 종첩을 훔쳐 자식을 두었는데 박대손은 화의군의 부인 박씨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이후 그 종첩은 화의군의 첩으로 살아야 했으니 첩살이의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여종의 처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첩이 된 이후에도 여종 시절과 다름없이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을 경우엔 구박이 심해졌고 악독한 안주인을 만나면 매질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안주인은 첩의 얼굴이나 생식기를 인두로 지져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종첩이 첩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으로 당시 주인은 종의 생사여 탈권을 쥔 존재였고 종에게 주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노비 신분인 그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그 값은 말 한 필의 값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으니 여종은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이 여종처럼 나약한 존재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로 상황이 이러니 여종을 노리는 남편에 대한 부인들의 감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을 감시하기보다 여종이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했는데 여종이 전고 인물이 좋으면 견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첩 제도는 법으로 허용된 것이라 남편이 작심하고 여종을 취하려 하면 부인도 막을 방도가 없었는데 엄연순에는 당시의 상황을 풍자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 사대부가 집에서 부리는 여종과 정을 통하기 위해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여종들의 거처로 향했다. 그러나 어느 틈에 그 부인이 일어나 뒤를 밟았는데 이를 깨달은 선비는 낭패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분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다. 아기는 지혜로 굴복해야 할 것이요 위험으로는 제압하기 어렵구나. 어느 날 뇌성벽력이 치는 탓에 온천지가 캄캄했다. 이에 선비가 일부러 여종들의 처소로 가는 척하고 빗간 옆에 숨었다. 부인 역시 화가 솟구친 채로 뒤따라왔는데 마침 뇌성벽력이 후려쳤다. 까딱하면 부인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질 듯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때 선비가 폭풍우와 뇌성벽력 사이를 뚫고 부인에게 달려들어 억센 손으로 처의 어깨를 잡고는 서너 번 후려쳤다. 그리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빠른 속도로 통정한 후 침소로 돌아와 코 골며 자는 척했다. 이에 부인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선비를 툭툭 치며 말했다. 병력도 순놈의 병력이 있어? 선비가 대답했다. 어찌 병력이 순놈이 없으리오. 이에 아내가 길게 탄식했다. 어이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한탄에 맞지 않으며 다시는 여종들의 처소로 향하는 남편의 뒤를 밟지 않았다. 농담 섞인 육담이지만 조선의 남성들이 어떻게 여종을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부인조차 남편의 바람을 단속하지 못한 것이 당시의 현실이라 힘없는 여종은 주인에 대항해 종첩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주로 종첩을 노리는 사대부 남자들이었습니다.